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 그야말로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국장 내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예외는 아닙니다. 바이든도 트럼프도 이 하락의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 무역 규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ASM의 실적, 이 3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내면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 전략들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수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인데요.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1.3% 가까이 빠지면서 2,80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도 선방하는 종목들은 있죠. 굴뚝주들, 일부 산업재 섹터가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 분위기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볼까요? 네. 제가 그 옷을 그나마 옷이라도 좀 빨갛게 입어봤는데요. 아마 오늘 계좌 열어보시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대, SK하이닉스 5%대 급락을 하면서 지수 전체를 끌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820선마저 무너진 상황입니다. 1.3% 가까이 빠지면서 81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투자자들은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지기만 한다 이렇게 심란해 하실만 한데요. 자, 거래대금 상위 섹터 모두 어제에 이어 오늘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솟아날 구멍은 있겠죠.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투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딜사이트 TV 마가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핫한 이슈들 점검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미국 반도체 최악의 날, 이제 전략 변경이 필요한 걸까요? 반도체주 이야기 나눠봅니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이 선정이 됐는데 원전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수출 기대감 높아지는 화장품주 전략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발언과 더해지는 이 바이든의 이야기, 여기에 ASML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까지 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반도체 내에서 어디를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는데 반도체 봐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슬슬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이사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일단 뭐 시각이 바뀌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뭐 선거를 앞두고 좀 더 표를 얻기 위한 전략. 그러니까 미국은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 남의 표를 뺏어오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표를 행사해 줄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중국이야 모두 다 싫어하니까 현재 구간에서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마 레토릭은 더 강해질 수도 있다. 더 강한 말, 더 강한 어떤 정책을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세 가지 전제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인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오지 않을까? 온다. 이미 와 있고 그렇죠.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써서 시총의 20%를 날리는 것을 가만히 눈뜨고 바라볼 것인가. 특히 뭐 우리나라 뭐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 재산의 50%가 금융자산에 투자되어 있는 미국 투자자들이 자기 재산의 20%가 날아가는 것을 눈뜨고 바라볼 것인가.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TSMC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안 만들어 준다면
설계만 할 줄 아는 미국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실제로 뭐 만들 줄 아는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 가지고 지금 뭐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기업들이 눈 뜨고 앉아서 트럼프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너희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관계를 끊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역사적으로 중상주의를 눌러서 잘된 정부는 하나도 없고요. 상인과 기업가가 기업 정책에 맞대응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거슬러서 올라가진 않지만 그들의 그 압박을 그대로 수용했던 적도 별로 없다. 아예 경기가 꺾였으면 꺾였지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도 우회로를 또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젠슨왕이 뭐 미국이 중국 압박하면 중국으로 수출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낸 것처럼 어떤 방법을 써서든 기업들은 자신의 매출을 줄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여전히 확대될 수 있는데 핵심 종목이라면 오히려 더 사야 될 기회가 다가왔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뭐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하락할 때 저가 매수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반도체 종목들 바라봐야 될까요? 네, 뭐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네. 하이닉스는 HBM을 더 팔 수가 없습니다. 왜? 올해 이미 다 팔아놨거든요. 올해 생산되는 물량은 이미 다 팔린 거예요. 그러면 향후 이익을 늘리려면 뭐가 늘어나야 되죠? 레거시가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뭐 지지난주 뭐 3주 전에도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레거시는 이미 프라이스 메이커가 정해져 있어요. 삼성전자가 프라이스 메이커입니다. 삼성전자가 증산을 하느냐, 물량을 줄이느냐, 재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요. 지금은 또 셀러 마켓으로 전환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eSSD, 기업용 SSD 같은 경우 벌써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HBM에 또 영혼을 갈아 넣은 SK하이닉스는 증설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반대로 삼성전자는 가동률을 다시 끌어올리면 생산량은 늘고 지금 P4라인, 평택 P4라인의 추가적인 증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 유리한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고요.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대형 반도체 중에서 살 종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지금도 정해져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 같다. HBM에 삼성전자가 언제 들어갈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우위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에 올인하셨던 분들은 하이닉스를 줄여서 삼성전자로 지금이라도 바꿔 타셔야 되고요. 삼성전자의 고점은 삼성전자가 어닝 피크가 왔다고 생각할 때 오는 겁니다. 실적이 잘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의 이익 레벨은 여기가 고점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AI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고점이 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AI의 투자가 아직 시작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벌써 고점이 왔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아무리 이제 이게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 1분기 정도까지의 증익은 쉽사리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사야 되는 입장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10만 원 정도의 목표가는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덜 빠지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반도체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고요. 네. 다만 소부장에서는 이제 좀 가려야 되는데 뭐 이것도 2, 3주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만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한미반도체는 독점력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매력이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매력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가면 한미반도체가 이제 강하게 올라갈까? 일부 올라가긴 하겠지만 예전만큼의 그 페어링을 보여주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미반도체를 줄여서 삼성전자가 신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테일러 라인과 그다음에 또 하나의 라인이 가고 있는 쪽이 P4 라인. 우리나라 평택의 P4라인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에 좀 결부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HBM 하나만 바라보고 있던 종목은 이미 주가가 싸지 않고 그다음에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구간이라면 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익 계열 종목군들, 삼성전자가 지분 갖고 있는 원익 계열 종목군들 중에서 원익 IPS는 ALD의 확장 때문에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ALD라고 하는 게 뭐냐? 기존의 CVD 같은 경우에는
증착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화학물들을 쌓고 깎고 쌓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CVD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한 면 한 면 한 면 쌓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ALD는 이 여러 면을 한꺼번에 쌓을 수 있는 거라고 쉽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원자 증착 장치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여러 면들을 한꺼번에 쌓지를 못해서 한 면 쌓고 깎고 한 면 쌓고 깎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ALD로 가면 갈수록 미세화 공정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신규 공장에는 이런 장비들, 원익 IPS의 ALD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SK하이닉스의 이 ALD 장비를 전량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려가는 시기라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핵심이 아니고 오히려 원익 IPS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예전에 뭐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중국 비중이 꽤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누가 되든 중국에 압박을 더 넣었을 때 글로벌리하게 중국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압박을 더 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퓨어하게 삼성전자 쪽으로 올인하고 있는 원익 IPS가 낫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원익 QNC처럼 실제로 이건 그 소모재입니다. 네. 계속 없어지는 거거든요. 장비는 한번 투자하면 장비가 계속 남고 유지 보수만 하는 거지만 원익 QNC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제품들, 특히 쿼츠 같은 경우, 쿼츠웨어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품은 쓰면 쓸수록 사라지는 거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공장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 등락은 뭐 당연히 이어질 수 있겠지만 원익 쿼츠웨어를 만들어내는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PSK처럼 적어도 특정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도 저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어도 레거시 단만큼에서는 삼성전자 미만잡, 더불어서 이 HBM 관련 기대감까지 이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봐야 한다라는 부분 말씀을 주셨고요. 더불어서 소부장단에서 옥석 가리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원전주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장 마감하고 나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체코원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이 선정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상승폭 많이 반납을 하고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전에 팔았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유자 관점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장기 관점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핵심 종목은 남겨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늘 오전장의 흐름을 보고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뭐 계약 맺은 건 정말 축하하고 우리가 박수 쳐야 할 일이지만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는 건 아무리 빨라야 2029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 나올 거고 뭐 원자재 가격이니 뭐니 해서 또 지연되고 뭐 또 환경단체 문제 있고 이러다 보면은 제 날짜에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본계약도 물론 남아있지만 3월 달에 네. 그거 상관없이 2029년부터 진짜 매출이 발생할 거냐? 그것도 뭐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수주가 더 쌓인 건 긍정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주가가 달린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제가 보기엔 매력도를 상실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뭐 맞는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보유자라고 하기보다는 네. 장기 관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과정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팔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보유해도 된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오전에 정리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부분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신규 관점에선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신규 관점에서 사야 될 종목은 뭐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에게 저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전 KPS 얘기하지만 한전 KPS가 정말 원전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국내에 뭐 신한울 뭐 3, 4기 정도 하고 그다음에 2030년 정도나 돼야 발생할 이익을 지금 당겨서 벌써부터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움직이려면 다른 테마주도 마찬가지지만 뭐 불가리아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뭐 메나 지역이라든지 추가 수주가 연이어서 계속 터져야 되겠죠. 근데 그걸 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속단하기가 어렵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상반기에 수주가 굉장히 쌓여 있죠. 그다음에 이 기업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원전 기업이 아닙니다. 원전 기업으로 취급받을 뿐이죠. 이 기업은 에너지 기업이거든요. 풍력 터빈도 하고 그다음에 그 석유화학 그 석탄화력이나 아니면 뭐 가스 발전의 주기기도 다 만들고 원자력에 관련된 주기기도 다 만들고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하고 여러 가지 중전기기 같은 것들도 만들고 소위 전력 시스템과 관련된 상당 부분, 발전소와 관련된 상당 부분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에너지 기업이지 이게 원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수주가 있었고 원전이라고 하는 장기 수주가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장기 밸류에이션을 하려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장기 수주가 쌓여 있다라는 관점에서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군들은 오늘 뭐 조정이 나오고 있고 또 29,900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가격이 있죠. 네. 두산그룹의 지금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29,000원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입니다. 그래서 9월 25일 날 이제 주주총회를 할 텐데 그때까지 만약에 29,000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관련된 매물이 더 나와서 이 두산그룹이 추진하고자 했던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29,000원이라고 하는 크리티컬한 가격이 지금 맞닿아 있어서 조금 걸리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풍력이 됐든 아니면 원전이 됐든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발전이 됐든 이런 것들 중에 줄어들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두산그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향대로 갔을 때 뭐가 여기에 붙죠? 두산 퓨얼셀이 여기 붙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수소에너지를 미래에너지라고 하고 결국 미래에너지 전환은 탄소에서 수소로 전환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퓨얼셀을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인가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도 에너지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때문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빠지면 더 싸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저는 뭐 두산에너빌리티 정도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루마니아니 불가리아니 이집트니 이런 지역으로 만약에 추가 확장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뭐 우진엔텍이나 뭐 우진이나 아니면 뭐 BHI나 뭐 한전 KPS나 이런 종목으로의 확장은 가능하지만 그건 우리가 또 임박해서 최근처럼 매매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테마주에 대한 전체적인 트레이딩은 그만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미 충분히 수주가 쌓여 있고 원전 매력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이다라면서 원전주 내에서 그래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주 일부 종목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진행 중인데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이 아니라 그 판매 상위 물건들이 K뷰티 관련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주가는 조금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네, 일단 기존에 이제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면 뭐 누구나 뭐래도 실리콘2였죠. 네. 근데 아마존에서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실리콘2는 조금 뭔가 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실리콘2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있었지만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와서 로드쇼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리콘2를 통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하나의 문제점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 오늘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굉장히 묘하게도 아모레퍼시픽이란 말이에요. 네. 코스알엑스의 긍정적 관점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아모레퍼시픽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뭐 주가의 조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뭔가 협상력이 있는 브랜드력을 좀 갖고 있는 종목에 베팅하고 있다는 점은 또 우리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VT의 강세가 나타났다가 상대적인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건 뭐 리들샷 좋은 거야 다 알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또 지나갔을 때도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느냐 이 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실리콘2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ELF 뷰티라고 해서 엘프 뷰티, 가장 실리콘2와 붙어서 가고 있던 종목도 동반해서 지금 조정이 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화장품 종목은 하반기 운임의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믿고 있는 내년도에 2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하는 성장 속도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저는 신규로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오히려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규 매수는 조금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모레퍼시픽 올라와주고 있고 대형주는 괜찮은 거예요? 대형주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뭐 LG생활건강은 더 비싸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코스알엑스가 실적을 많이 끌어올리고 중국 쪽의 충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예전 대비 막 40배, 50배 거래되던 때보다 많이 싸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중소형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에 만약에 우리가 프리미엄을 얹어줄 수 있으면 비싸도 상관이 없는데 네. 지금 시장의 상승 논리는 소위 아마존이나 실리콘2를 타고 가고 있는 미국 수출이 급증하는 거에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과연 그에 결부된 종목인가를 따져봤을 때 상대적인 이 프리미엄을 인정하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단 네. 적어도 2분기 실적에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만들 그 정도의 파급 효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뭐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뭐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다만 이제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나름 브랜드력도 있고 코스알엑스의 전반적인 매출 상승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국면인데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만약에 면세점까지 이어진다면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좀 더 견조하게 버틸 수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보유 정도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보유 정도의 의견,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뭐 종목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네.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반등 시의 비중 축소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빠지는 거 오케이. 그런데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현대차가 최근에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다는 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달러가 더 이상 추가 강세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거나 달러가 플랫하게 가면서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로 가는 그런 모드로 전환되게 되면 외국인들이 일부 유입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기업 실적은 떨어져요. 지금 기업 실적이 한 5에서 3%의 플러스 알파 효과는 어디서 오느냐? 환율에서 옵니다. 네. 그런데 운임이 지금 상승하면서 환율도 예를 들어서 더 이상 긍정적 효과가 없다면 하반기엔 실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3에서 5%가 비싸지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출주로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 화장품은 예전 대비해서는 조금 우리가 낮춰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율 영향에 따른 실적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주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래도 ODM, OEM 쪽은 그나마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미국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 특성이 뭐냐면 브랜드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경쟁 강도는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특정 상품이 히트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이어질까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언제든지 ODM이나 OEM 업체를 통해서 경쟁사들이 늘어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리들샷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그 비슷한 업체들이 당장 뭐 내일 모레 매출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한국콜마 정도의 ODM, OEM 업체는 여전히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마진율이라는 거죠. 이 종목의 마진율이 계속 상승해서 최소한 그 레벨을 유지할 수 있어야 올라가는 매출 대비 마진율이 유지가 되면서 계속 EPS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장주는 PEG라고 해서 이익 성장 속도를 우리가 이제 주로 밸류에이션을 삼게 되는데 그게 유지가 되어야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주가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예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정도의 마진율이라면 PR 20배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뭐 애널리스트들은 뭐 25배, 30배 보고 있던데 제가 보기엔 그거 너무 과잉 계산한 거라고 전 판단하고요. 한 20배 정도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한국콜마는 이렇게 빠진 주가라면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 정도를 화장품에서는 그나마 가장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콜마의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김종효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이죠.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도 걸어오셨나요? 네, 오늘도 걸어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항상 안전하게 다니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는 계속한다. 아, 이거 저 요즘에 좀 계속 진행을 해서 이제 감이 좀 올 법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종목명에도 아마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또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라는 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항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이번 연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전에도 말했지만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어찌됐든지 진행이 되고 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린 게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는 제약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고금리 정책 때문에 뭐 은행에 돈을 맡기고 투자를 좀 안 했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다시 이게 투자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약 바이오 업계 역시도 이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또 이 거기에 따른 이제 반사익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모멘텀도 있지만 이거 종목명에서도 딱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아마 그런 그래요? 느낌입니다. 만약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막 그럴 거예요. 그 전문가님 진짜 요즘 시장 말도 안 했는데 보여주셨네요. 이게 뭐라고 내가 표현할지 말도 안 했는데 바이오는 계속 간다. 고 바이오랩.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말 그대로 그거예요. 이제 전문가님 요즘 뭐가 계속 갈까요? 뭘 사실지 모르겠어요. 계속 가는 거 바이오랩. 계속 가는 거 바이오랩 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언제나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종목을 정말 잘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센스를 발휘하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억은 잘 날 거예요. 그럼요. 계속 간다고요, 바이오가. 저도 자기 전에 계속 기억나더라고요. 네. 이런 개그 이제 허무 개그처럼 알죠. 이제 별로 뭐지 했다가 이제 집 가는데 갑자기 계속 떠오르는 거. 그렇죠. 그런 네. 거고. 일단 키워드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바이오랩을 이야기하면 이제 사실 뭐 정말 제가 많은 분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정말로 이게 말장난하려고 종목을 찾는 건 아니고요. 보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삭센다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를 받고 있어요. 특히나 삭센다가 이제 이 특허 만료가 이번 연내로 다가오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이 바이오시밀러로서의 이 성장을 할 것이냐, 여기서 기회를 잡을 것이냐고 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깜짝 기술 놀랐습니다. 수출,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막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정말로 최근에 뭐 펩트론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건데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인데 이거 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어찌됐든지 이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물질을 이용해서 대사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인 어쨌든 이 미국의 개발 중인 GLP-1에 대해서 이
항암 관련되는 예방 효과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약을 연구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수출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없고,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비만 치료제에서 여기에 대한 항암 예방 효과까지 나와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비만도 치료되는데 암도 예방할 수 있다. 굉장히 여기 이만큼 좋은 모멘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는 거 앞으로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이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로 인해 가지고 이 유도물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이 삭센다르 이후에 나와줄 복제약에 있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서 이전 수출 계약 이런 것들 뭐 인수 합병 이런 것들까지도 모멘텀이 나오기에도 충분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뭐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이 아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이후에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사실 굉장히 크게 갔던 거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전에는 우리나라를 뭐 견인했던,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시장을 주도 잡았던 이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셀트리온 그룹이 과거에 이제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합병을 진행하면서 이제 4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이제 이 자금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은 어찌됐든지 셀트리온과 이 마이크론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자금을 확보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이 인수합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비만 치료제에 굉장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지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에 더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이제 이 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 이 효과를 가지고 있는 유도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 역시도 셀트리온 입장에서 뭐 할 수도 있다. 뭐 인수 합병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어쨌든 공동 연구 개발을 할 만큼 이 기업에 대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돌아가기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기업, 바로 옆에 함께 이런 연구 개발을 진행했던 기업들로 하여금 충분히 반사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계속해서 사야 된다라고 좀 많이 이야기한 이유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역사상 최저점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경기 부양 정책들을 가지고서 지금 뭐 반도체가 되었던지 뭐 비트코인이 되었던지 다양한 구간에서 이제 힘을 쓴다라고 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까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 세계 증시가 뭐 움직여줘야 되지만 사실 우리 국내 증시만 조금 조정이 나오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늘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후발주로서 많이 따라갔기 때문에 사실 뉴욕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 스타트를 끊어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큰 상승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잘 났고 얼마나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냐가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은 정말 역사적 최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 반사 이익으로서 증시라는 건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증시라는 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2,000개 종목의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시가 상승한다는 건 평균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 평균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업 역시도 어쨌든 단 1%라도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런 과정에서 역사적 최저 매수 가격을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은 진짜 이제 뭐 차트로도 보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이거는 상장 이후에 내리 하락. 맞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피크를 찍었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금리 인상이 뭐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증시물에서 그대로 다이렉트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증시가 올라와주면서 원래 자리로만 올라가줘도 다시 우리나라 코스피 3,000피 보러 간다 뭐 이런 흐름만 타줘도, 기술적인 반응만 본다도 지금 한 300% 정도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 8,500원대를 강한 저항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8,500원 아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주어 간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땐 단기간에 2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손절가격 같은 경우는 최저가 6,300원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6,500원 정도는 이제 크게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GLP-1의 암 예방 효과가 발견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제가 조금만 부연을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을 사용했을 때보다 GLP-1 기반의 치료제를 사용했더니 암 발생이 훨씬 적더라. 지금 이 효과가 밝혀져서 지금 수혜주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시옷인가요? 이거 뭔가요? 이거는 그냥 진짜 딱 이거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이 기업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가요? 이거 뭔가 뭔가 좀 수수께끼 같은데. 네, 한번 바로 보여주시죠. 아, 네, 사람인이요. 모두가 다 아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인 방금 그냥 한문이죠, 한문이고요. 아, 시옷이 아니라 네, 한자였네요. 네. 한자였고요. 이 사람인이란 기업이 사실상 이 기업은 뭐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많이 고생을 해야 될 기업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기업을 비난한 것 같긴 한데 이 주가 수익 날 때까지 우리가 수익 날 때까지 상방도 있고 하방도 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지루할 것 같은 종목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사실은 정말 갈 것 같은 종목 중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론자예요. 차트론자라는 거는 차트를 먼저 발견하고 그러니까 저는 차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슈는 따라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슈를 좀 찾는 스타일인데 사람인이라는 기업은 사실 뒤에서 차트로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걸 샀을 때 만약에 손실을 본다. 정말 너는 바보다 라고 소리 들을 만큼 정말 손실 보기보다는 수익을 볼 확률이 더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뭐 엮으려고 할 만한 이슈가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인이라는 기업도 잘 알다시피 그냥 우리 채용 플랫폼이죠. 말 그대로 사람을 이제 구인광고하는 플랫폼인데 그래서 그나마 이제 모멘텀을 우리가 좀 엮어서 부가적으로 한번 합쳐보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어젠가요 그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도 대선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2027년도면 대선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선이 다가온다 말씀을 드렸고요.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제가 늘 명심한 거 사실 우리가 5년마다 돌아오는 빅사이클 그냥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하면은 그냥 딱 이번에 대선이 끝났다. 그럼 딱 한 3개월부터 6개월 뒤에 그 다음 대선 관련된 모멘텀의 정책 수주를 사면 되는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딱 사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요. 전에도 말했죠. 첫 번째가 저출산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어떤 누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공약을 내건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이러다가는 당장 반세기만 지나도 아니면 한 세기 지나버리면 진짜 우리나라가 없어질 만큼 이거 뭐 나라가 굴러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일단 인구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 그냥 다 나와서 일단 하는 얘기가 첫 번째로는 저출생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출생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이런 것들 분명히 움직이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두 번째는 지금도 말씀드린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한다? 지속적인 정부에서 투자가 막 들어오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저는 창투사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이런 구인구직 활동을 하는 이런 플랫폼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를 뭐 계속해서 찾으면서 이제 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 플랫폼에 따른 이런 수익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뭐로 연결된다?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인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 굉장히 가벼운 종목도 아니지만 사실 이슈라고 엮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일자리로 좀 엮어야 되지 않나, 일자리라는 모멘텀으로서 좀 부과가 돼야 좀 올라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나마 이제 엮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라라라 잡이라고 인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지분이 한 80, 막 90,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니 라라라 잡 말고도 지금 뭐 베트남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 구인구직 이런 플랫폼을 인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기업은 뭐 사업 다각화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의 그냥 그 구인구직 활동하는 플랫폼을 인수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일자리에 그냥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엮게 된다라고 하면 무엇을 엮을 수 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AI 플랫폼, 이 라라라라 잡이라는 이 기업이 전문가님, 라라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라라잡인데 라라라잡까지 왔어요 지금. 이거 자꾸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라 어쨌든 두 개입니다.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 정말 라라잡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제가 라라라 잡이라 하든 그냥 아 그렇구나 하실 거여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업의 이름이 안 중요해요. 사실 네.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은 AI 플랫폼으로 지분을 이제 확대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잖아요. 이게 AI라는 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면 제약바이오, 반도체면 반도체, 코로나면 코로나, 이제 테마를 엮으면 엮으면 엮을수록 이제 더 이상 엮을 게 없어. 그러면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것까지 그냥 엮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이게 엮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I 플랫폼이라는 거는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이제 직업을 구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뭐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구해 주는 그런 거다 보니까 어쨌든 AI가 엮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엮이니까 정말 이 기업을 AI로 엮으려고 하면 엮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당장 이 사람인이라는 종목은 좀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면 아 이거를 왜 이걸 샀을 때 지금 내가 왜 손실을 보면 이상한가라고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실 모멘텀만큼 여러분들이 정말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소개하는 저도 사실 지금은 차트 론자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강태공 전문가님이 추천하면 이게 왜 가는데 간다고.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YTN이 역사적으로 상한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때 TV방송 들고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왜 들고 왔어 했더니 그 다음날 상한가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종목이란 건 차트가 완성되고 나서 가는 거지 이슈는 거들뿐, 왼손은 거들뿐 이런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진짜 이슈는 갑자기 어느 날 툭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건 이 정도라는 거고, 사실 그래서 이 종목의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인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이걸 봤는데 외국인만 내리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이제 사람인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일단은 이 그 외국인 지분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외국인 보유 지분을 봤을 때 지금 보면 알겠죠? 이게 특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주가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주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 주가 올려치는 척하면서 외국인이 막 던지면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당연히 탈출하겠죠. 그리고 딱 올해 들어서 1년 동안 행보를 하는데 외국인의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외국인의 지분이 이렇게 그냥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가를 외국인은 그냥 지금 여기 딱 근데 주가의 변동성은 없다. 주가의 변동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냥 개인들을 가둬놓고 그냥 지루하게 만들어놓고 외국인은 1년 동안 그냥 몰래 주워 담는 중인 겁니다. 만약에 이 방송 보는 외국인이 있다면 지금 기분 나쁠 거예요.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몰래 주워 담는데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지금 차트상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거의 15,000대를 깨지 않으면 역사적인 저점이에요. 15,000대가. 그래서 이 당시에 반등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하방 수세 때 돌파하면서 15,000대를 깨지 않는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35,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인이란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8,500원 아래서 여유롭게 주워 담으시고요. 35,000원 목표가를 보시면서 손절 가격 15,000원 보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차트가 만들어진 뒤에 이슈가 따라오더라. 지금 강태공 전문가가 이 차트 론자로서 자신의 이 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동의하시는 분들은 여기 투자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바이오랩 그리고 사람인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이죠.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뵙는 출연자들마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여쭤보고 있는데 비가 정말 많이 오잖아요. 저는 예. 버스 타고 왔습니다. 버스 타고 오셨네요. 조금 전에 강태훈 전문가는 걸어서 오시고 네. 팀장님은 버스 타고 오시고 자 이제 운전 같은 거 지금 오늘 같은 날 특히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해성 DS인데요. DB금융투자의 리포트군요. 2분기의 영업이익이 197억,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리드프레임 수요 회복 지연에도 매출은 늘고 있고 우호적 환율 영향, 평균 판매 단가는 유지하고 있다. 패키지 기판 역성장 우려 때문에 상저하고가 예상이 된다. 자, 목표가는 62,000원인데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어제 차량 전장화 관련 종목을 봐주셨는데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입니다. 자, 업황부터 분석해 주시죠. 일단 그 반도체 칩과 외부회로 정기적 연결을 해주는 게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각광을 받지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전장화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리드 프레임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장화로 인한 이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반도체 재고 감산으로 인해서 양산이 어느 정도 좀 그 원활하게 좀 잘 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다. 그러면 이제 가격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화의 확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뭐 카메라나 뭐 아다스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 계속 반도체가 탑재될 거라고 보고 있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으로도 계속 전동화, 전장화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역시 반도체가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편리성에 있어서는 무선 충전이나 블루투스 관련된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를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어서 내연기관차가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한 400개 정도 반도체가 들어가면 이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가면 한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구조가 이어지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국내 쪽에서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이제 DB 하이텍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DB 하이텍이 그나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한 가격도 높다. 그리고 양산을 할수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뭐 팹리스나 그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업체들 있잖아요. 뭐 AD 테크놀로지나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가온칩스 등 이 전장 관련된 부분의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나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굵직하게 있다고 하나 그래도 실적에 뒷받침이 못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DB 하이텍 쪽 아날로그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 모멘텀은 역시나 뭐 자율주행이라고 큰 틀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나 이제 종목마다는 실적이 과연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로 가는 그 흐름은 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리고 종목별 특성에 따라서는 좀 목표 주가를 조정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예, 리포트는 이제 목표 주가 하향으로 조정을 했고요. DB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62,000원을 제시를 해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제목부터가 2분기가 저점이고 그래도 상저하고 방향성이 유효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때 예상 실적을 보시면 예상 컨센이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97억을 예상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센서스 추정치는 234억이었는데 이게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줄어드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리드 프레임 쪽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IT용 리드 프레임 관련된 부분은 매출액이 계속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전장에 대한 리드 프레임은 좀 줄어드는 대신에 IT 쪽에 대한 리드 프레임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패키지 기판 경우에는 이제 DDR5에 들어가는 패키지 기판이 생각보다 수주가 인식이 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적이 좀 역성장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실적을 좀 깎아먹고 있는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예상보다 고른 깊지만 알고 있었던 상저하고 그리고 3분기부터 회복이 본격적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3분기에 매출이 1,717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는 1,92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 자세한 부분을 좀 뜯어서 보시면 네. 일단 뭐 전장용 리드 프레임 관련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3년부터 그 관련된 매출이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가격적인 그래도 마지노선을 지키면서 매출이 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19%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2분기의 실적 추정치가 거의 바닥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DDR5 패키지 기판 관련된 공급 확대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 회복 궤도에 오를 경우에는 타 부품 업체 대비 증액폭은 좀 클 수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뭔가 그 전망과 그 중장기적인 전망과 단기적인 실적 또 그리고 단기적인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자, 리포트 바깥에 있는 추가 투자 포인트도 알려주시죠. 일단 글로벌 업체 반도체 투자 업체들을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선제적으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인피니언이 2023년 8월에 약 7조 8천억 정도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2년부터 25년까지 4조 2천억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차량용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동사도 역시나 25년까지 3,90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11월에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양산 관련된 부분을 2배로 늘려놨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게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거의 바닥인 시점을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정도에서는 이제 보고서를 내놓으면 거의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증권사 쪽이나 뭐 관계사 쪽에서의 관심도 어느 정도 좀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동부그룹 쪽 내에서의 뭐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 염두해서 두고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좋은 건 맞는데 지금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에 해성DS 주가를 봐도 오늘만 하더라도 한 5%대 약세를 보이고 재미없죠? 있더라고요. 네, 지금 42,000원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자, 목표 주가가 이제 이제 리포트에서도 하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목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목표가는 뭐 충분히 좀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실적만 보더라도 뭐 6,690억에 1,050억 그리고 순이익이 880억 정도인데 뭐 이 수준 정도만 돼도 PER이 7.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62,000원을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 PER이 10.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걸로 감안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단지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단기적인 바닥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확인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차트를 좀 중시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확인하는 거를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기술적인 거 상관없이 가격적인 매력으로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지금 저점 부근에서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저점 부근인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리포트가 나온 것도 그런 이제 단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5만 원 그리고 리포트에 나와 있는 목표가 62,000원도 조금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삼성 SDS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이군요.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자, 2분기 비교적 무난한 실적 기대, 클라우드 사업부 고성장 주목, 올해 매출이 30%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같은 고객군이 확대됐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삼성그룹이라는 큰 고객사를 품고 있는 삼성 SDS를 이제 오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개별 기업으로서의 성장성도 주목이 되나요? 예, 뭐 개별 기업성으로 성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룹의 SI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SK그룹이 SK CNC라는 SI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관련된 업체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LG가 이 그룹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역시 담당하는 쪽이 LG CNS고 그리고 삼성그룹 쪽이 전담하는 쪽이 삼성 SDS예요. 근데 이 삼성그룹 내에서 이 계열사의 한 10만 명 정도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수가 한 3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만드는데 관련된 계열사들이 뭐 동원이 돼서 이 매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이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도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수익이 제대로 낸 회사가 별로 없다. 근데 이 SI 시스템 통합 쪽 관련된 업체들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을 뒷받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 챗 GPT 정도가 이 구독료 관련된 부분으로 가장 빠르게 상업화를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B2B보다는 B2C에 좀 가깝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서 B2B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좀 연계돼서 조금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컨텐츠가 더욱더 곁들여지면 더 좋은 흐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곁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변치 않는 그런 흐름들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 SDS도 오늘 전체적인 증시 흐름과 비슷하게 좀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격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리포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에서 22만 원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리포트 제목은 이제 하반기가 더 기대된다. 그래서 상반기 때 원체 잘했기 때문에 하반기가 더 기대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시면 2분기에 이제 비교적 무난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2,198억인데 2,199억 정도는 예상치 부합하는 그런 컨센서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IT 서비스 매출액이 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SI 쪽과 ITO 유지보수 쪽 관련된 부분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사업부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류 사업부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물동량 회복이 소폭 회복되고 있는 그 부분이라 하반기로 갈수록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제 믿을 것은 역시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클라우드 매출액이 30% 수준의 이 고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에 이제 그 GPU 센터가 곧 설립이 돼요. 그래서 이 GPU 센터가 동탄 데이터 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립되면 이제 또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더 많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 계열의 회사들만 전반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했지만 이게 이제 KB금융이나 우리금융 그리고 웅진등과 같은 삼성그룹 외에 있는 업체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삼성그룹과 비계열사 고객군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동사가 좀 추구하고 있는 이제 브리티 코일 파일럿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메일과 메신저 그리고 미팅 문서 관리 등을 기본적으로 AI가 좀 진행을 해주는 그런 업체 그런 솔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회의를 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과 외국에 있는 사람이 회의를 하면 그거를 바로바로 번역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제공한다고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처럼 네. 네, 그런 이제 기능들도 추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리포트에서 다루지 않은 투자 포인트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 23년 9월부터 9월에 한 15.69%를 매수를 했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19.34%까지 지분을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한 3.65% 사고 있는 부분들이라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12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한 4% 정도를 샀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시가총액이 작은 업체인데 3% 샀다라고 하면 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8군데가 7월 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를 좀 보시면 하나증권이 7월 1일 날 22만 원,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이 7월 2일 날 22만 원, 그리고 현대차증권, SK증권, 유한타증권, 다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그렇게 8군데가 7월 18일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균 증권사 목표가를 좀 보면 21만 6,500원 정도로 평균가보다는 오늘 나온 이 보고서가 좀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21만 6,500원이 거의 이제 평균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관심을 이렇게 계속 갖고 있다라는 거는 한번 좀 뜯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도 뭐 큰 리서치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NH나 키움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발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한 15만 원 정도, 15만 4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증권사 평균 목표가는 21만 6,500원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가져왔던 리포트에서는 22만 원입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자, 팀장님께서는 이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실적으로만 보면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제 13조 7,100억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9,250억, 그리고 순이익이 8,6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기준으로 이 EPS가 11,352원이고요. PER이 20배 수준인데 목표가 22만 원을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가 20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SI 쪽 관련된 업체와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배 정도 수준은 뭐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닌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주봉 차트 흐름이거든요. 근데 전형적으로 지금 15만 원과 17만 원에 갇혀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에요.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7월까지 거의 박스권으로 갇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단기 목표가는 15만 원에서 17만 원, 박스권 상단 부근인 한 17만 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증권사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반기까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쌓여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22만 원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사이에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 15만 원 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박스의 상단 17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종합해 봤을 때는 22만 원 정도도 가능할 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팀장님인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장 아마 계좌 열어보시고 깜짝 놀란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반도체 주가 오늘 정말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모두 많이 빠졌잖아요. 그냥 좀 짧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지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뭐 트럼프 이제 후보와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나 뭐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거를 좀 부과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락을 하긴 한 부분인데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누누이 얘기해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HBM 자체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와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의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뭐 지금 시점은 단기적인 바닥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되레 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지금 시점에서 굳이 뭐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믿음을 좀 가지고 끝까지 들고 가면서 눌릴 때 조금 더 담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 상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강호준 전무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대덕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 AI와 관련돼서 IT,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그 외의 종목군들도 이제 메모리 업황, 이 전방 산업 자체가 좀 살아나게 되면서 같이 좀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HBM 관련돼서 이슈를 좀 강하게 받으니까 관련주들만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한다라면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된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삼아서 또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플립칩 관련 부분이죠. 그래서 FCBGA라든지 MLB와 같은 이런 고성능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이 칩이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칩을 담아내는 이 기판 자체도 고성능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덕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MLB라든지 아니면은 이 FCBGA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MLB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이 부분에 좀 들어가는 기판이기 때문에 앞으로 AI에 대한 확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증설이 되면 증설이 될수록 이 MLB 자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덕전자의 이제 실적도 그를 기반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메모리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업황 자체가 전부 다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대덕전자의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의 실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전에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23년도에는 237억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아주 상당히 큰 폭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100% 가까운 성장을 좀 보여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실적 회복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30%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3000%로 갑자기 재무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급변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1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 실적을 보시게 되면 1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에는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2분기서부터 지금 예상했었던 증권사들이 예상했었던 실적보다 더 높게 나오는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증권사에서 내놓는 이 목표가를 보시게 되면은 3만 원 구간에 있습니다.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이 정도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가격에서 22,300원 정도에서 3만 1,000원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가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표가 정도로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권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덕전자의 차트를 한번 길게 내려놓고 보시면은 이전에 한 차례 이제 22년도에 상승을 보였다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들이 좀 빠지게 되면서 주가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 다시금 이 AI에 대한 붐이 일어나게 되면서 급등을 보였었는데 이 상승분을 이미 다 반납을 하고 시세가 처음 발생했었던 가격대인 2만 원 구간까지 다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2만 원에서 그다지 많이 상승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싸게 우리가 대덕전자를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기반으로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수급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수급 개선세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턴어라운드 하는 데 탄력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이동평균선을 좀 보시게 되면 서서히 수렴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도 완만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만 원 초반대에서 이평선 수렴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정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렴을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좀 부담스러울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단으로 봤을 때도 워낙에 좀 저점이 많이 쌓여 있었던 많이 형성을 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모아간다면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가격 전략을 한번 살펴볼 텐데 가격은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21,500원, 이전 저점 구간이 21,500원에서 현재가인 22,250원 사이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미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가격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고점 구간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3월 말 4월 초에 상승이 나왔지만 27,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서 이 매물이 크게 좀 쌓였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7,000원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가격대가 2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강한 지지를 보였던 2만 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덕전자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바닥 다지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2분기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바닥권에서 큰 손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도 궂은데 또 좋은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좋은 종목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미생물보안법 실질 수혜주인 ST팜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패드워치 기준으로 9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좋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정책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이제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역시 이제 그 업종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강한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빠르게 순환하면서 이제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ST팜 같은 경우에는 RNA, DNA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올리고를 위탁 생산 개발하는 CDMO 업체인데요. 자, 2020년도에 연매출 1,000억을 돌파하고 뭐 2년 만에 2,000억을 달성하면서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인데요. 하지만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다가 올해 이제 3월 달부터 주가가 레벨업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레벨업 되기 시작했던 배경에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강한 제재, 생물보안법이 이제 추진되었기 때문이고요. 또 그중에서도 이제 중국 최대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이 추가되면서 우시의 경쟁사인 ST팜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근데 잘 올라가던 종목이 최근에 살짝 좀 이제 꺾였던 이유는 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이 생물보안법이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제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우려감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 기조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50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중국 바이오 전반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ST팜의 이제 주봉 월봉상의 모습이거든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2020년도에 이런 이제 기조를 좀 반영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던 모습. 실적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했으나 금리 인상 기조, 그다음에 이제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제 1분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 추세를 돌린 상황에서 이렇게 차트와 이제 수급을 좀 분석해 보시면 이렇게 좀 양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좀 실려주고요. 양봉이 나올 때는 계속 좀 거래량이 좀 실리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음봉이 나올 때는 이제 거래량이 현격하게 감소하면서 이 건전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력들이 이탈 없이 뭐 추가 레벨업이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그 펀드멘탈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ST팜의 업종 퍼가 대략적으로 72배, 그다음에 종목 평균 퍼가 78.3배인데 현재 종목 퍼가 한 50.6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평균 퍼, 업종 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뭐 현재가부터 9만 원대까지 여유 있게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일체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이 11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 드리는데 일차 목표가 이후에 추가 레벨업 가능한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지난 종목에 대한 AS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참 안 좋았는데 지난번에 전문가님께서 또 제시를 해주신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고가 기준 19%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신규 매수도 여전히 가능한 자리일까요? 네,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SML 관련된 실질 수혜주로서 여러 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특히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단기 테마로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기술을 설명을 좀 드릴 때도 제가 이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체코 원전 수주에 실패하더라도 미국의 최대 SMR 기업의 원전 수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하셔야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또 운 좋게 체코 원전 수주가 어제 저녁에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눌림목을 준다라고 한다면 한 2주 후에 이제 제 매수 타임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면서 이 종목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딜세이트스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 상황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특징주 잡아보고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GI 이노베이션 이 종목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에서 췌장암 그리고 신장암 등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종가 매수 확인해 볼게요.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면역 항암제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알러지 쪽에서도 지금 임상 이상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올해 상반기 입증한 상황. 하반기에 확장성만 조금 더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항암 쪽만 하게 되면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잘 됐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골치를 또 썩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시장처럼 굉장히 뭐 평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규모의 파이가 굉장히 큰 쪽에서도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뒀기 때문에 두 쪽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된다면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 이 성장을 바라봤을 때 가장 또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GI 이노베이션이 지금의 가격이라면 부담 없이 조금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윗꼬리가 좀 달린 게 네.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 사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님께도 짧게만 여쭤볼게요. 가격적인 그 메리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바이오 섹터들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안 살 이유는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유한양행이랑 과거에 알러지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이전을 한번 했었고 유한양행에서 지금 알러지 치료제 임상 실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과 가격 메리트 모두 다 있는 상황이다. GI 이노베이션 들어봤고요. 자, 이제 뜨거운 종목입니다. 한전기술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자, 그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서 이렇게 지금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두 분의 종가 매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윗꼬리가 달렸음에도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뭐
뭐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일단 네. 어제 좋은 소식이 나왔죠. 체코 예. 원전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이 됐다라는 건데 3월 달에 최종 결판이 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이변이 없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갭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갭 상승한 다음에 이 상승폭이 유지가 되었다면 X를 드렸을 건데 사실 이렇게 갭 상승 시초가에 띄워놓고 지금 거의 고점 대비 23% 빠졌거든요. 2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갭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한 게 아니냐. 그러면 그 소화될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종가로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싶어서 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좀 줄여보시면요. 예. 네. 과거에 이 7만, 8만 원대 자리를 계속 돌파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두들겨 맞았었는데 지금 오늘 사실 갭으로 돌파를 했다라는 점, 그 갭을 메꿨다라는 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사실 원전이 지금 오늘 하루로 끝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모멘텀이 있고 지금 체코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계속적으로 수주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뭐 꼭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종가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전주 전체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팀 코리아에 들어가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뭘 납품하는 기업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는 맞아요. 있겠지만 네. 사실 지금 그 과거 네옴시티랑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팀 코리아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로 따라서 대장주냐 아니냐가 갈릴 거기 때문에 꼭 팀 코리아에 들어가는 그런 원전 기업을 고르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 코리아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꼭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트럼프 시즌2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시장은 트럼프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방산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할게요. 웨이브 일렉트로 최근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갈렸군요. 갈렸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뭐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중반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 주말 뭐 트럼프 피격 이야기 이후부터 아무래도 이제 이 시계의 추가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든 국방비를 삭감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비단 미국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가 동일하게 지금 국방비를 늘리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제 높여 잡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오늘 시장이 어지러울 때 오전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보였지만 그중에서 홀로 신고가 영역을 달성한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 내의 대장주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2등주, 3등주,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도 저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웨이브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달에 고점을 넘어가는 듯 했지만 한번 시세가 났다가 조정이 나왔던 상황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종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또 추가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노려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왜 X 주셨어요? 네, 뭐 조금 지켜보자 뭐 이런 거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시가총액이 좀 너무 낮다라는 점, 아.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살짝 걸림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도탄 관련해서 이제 LIG 넥슨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실적 모멘텀은 굉장히 좋아요.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요.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고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보니 이거에 대한 변동성,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번 주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만약에 또 내일 시장이 만약에 좋아진다고 한다면 지금 TSMC 실적도 나왔거든요. 근데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반도체가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 나스닥 위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또 다시 또 소외가 되면서 갑자기 또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릴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고 다음 주나 뭐 좀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방산 쪽은 저는 모멘텀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6,000원대 라인을 무너지지 않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좀 시간을 두고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엑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방산주 안에서 덩치 큰 친구들은 좀 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대형주는 사실 그냥 그 3대장 있잖아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 3대장은 지금 눌림 나올 때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자, 웨이브 일렉트로에 대해서는 이제 모멘텀은 동의하지만 이제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우려된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인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자, 하반기에 컨테이너선 그리고 LNG선의 추가 수주가 예상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종가 매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여기서 갈리는군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왜 X 드셨습니까? 좋죠. 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빅3, 빅4 기업들 혹은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들 산업에 대한 뷰는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뷰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서 지금 종가 형성이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를 조금은 저는 피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기술적으로 10,000원 초반대까지 1,500원 구간대까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중공업은 분할 매수의 접근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예.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가장 큰 지금 공통점은 도크가 꽉 차서 더 이상 수주를 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조선사들이 슈퍼 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남을 만한 지금 선박에 대한 수주만 이렇게 골라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높게 잡을 수 있다. 단 시기적으로 조금은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윗꼬리가 조금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주호 본부장님 동그라미 드셨잖아요. 네. 네,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지금 뭐 조선 섹터는 저는 굉장히 너무 좋게 보고 있어서 과거에 지금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그때 슈퍼사이클 때 대부분 조선주들이 15배에서 20배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때 인도됐던 선박들의 교체 시기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교체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 조선 공통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 저는 왜 삼성중공업이냐면 이제 얼마 전에 이 캐나다 해양 플랜트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수주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인데요. 이게 부유식이 뭐냐면 그냥 그 가스를 이제 시추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바로 이제 선박에다가 옮기는 게 아니라 부유라고 해서 바지선 같은 걸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옮겨가지고 이송시키는 그런 플랜트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캐나다에다가 했다라는 것은 또 캐나다가 또 미국이랑 또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고 보면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정책 자체가 화석연료 석유랑 그다음에 천연가스 많이 캐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앞으로 좀 많이 남은 얘기지만 이러한 모멘텀들 그리고 지금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그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윗꼬리가 달려서 살짝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펩트론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것처럼 지금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주 중에서도 물론 한국조선해양이 거의 대장이지만 이 종목도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수급도 너무 좋고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거래량도 안 죽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종가에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장세, 삼성중공업 충분히 종가 매수해봐도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사실 포스코그룹주 2차전지와 이 2차전지 관련 기업으로 좀 묶이는 기업들 다수가 2분기 혹은 3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부담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된다? 그건 아닌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테마와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쪽에 대한 뉴스를 보면 이 동해 가스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지금 가스 탐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 섹터에 이제 테마주로 지금 엮이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현재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는 종가 베이팅은 적극적으로 한번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주호 본부장님 간단하게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그 공동 투자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을 한 기업이고 그로 인해서 저는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공교롭게 중장기 평선인 61일 평선과 121일 평선을 다 지켰어요. 지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오면서 리바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영일만 관련해서. 그래서 조만간 한번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종가 매수를 한번 해보기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스코 인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날씨처럼 좀 우울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따로 가더니 빠질 때는 같이 가는 모습. 미국 반도체 최악의 하루가 이어지고 국장에서도 그 흐름 이어졌습니다. 바이든도 트럼프도 하락의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 무역 규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반도체 종목들 줄줄이 밀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많이 빠지면서 HBM 쪽 종목들이 많이 밀렸는데요. 이 가운데 TSMC의 실적이 발표돼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36% 급증하면서 시장 컨센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를 했고요. 2,478억 5천만 대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 간밤 또 뉴욕 증시에서 어떻게 소화를 할지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저희와 함께 또 짚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하락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아서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 시장입니다. 장중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좀 확대되는 모습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는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 정도 밀렸고요. 2,814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시죠. 역시 미장 영향으로 오늘 하락 출발한 코스닥 시장입니다. 하지만 또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보였죠.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일부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0.84% 정도 밀렸고요. 822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무역 규제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또 오늘 반도체 종목을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23% 오르면서 86,900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한테 5% 넘게 밀리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3.6% 밀리면서 21만 닉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에젠솔은 0.45% 밀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준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는데 현대 기아차의 주가는 계속해서 후진합니다. 현대차가 2.9%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차도 0.9% 밀리면서 12만 원 선 이탈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2% 넘게 밀렸고요. KB금융과 포스코홀딩스는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래도 시장 대비 견뎌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줄줄이 밀렸는데 에코프로 BM이 1.7%대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18만 2,200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가 3.7%대 강세 흐름 나타낸 가운데 알테오젠 4% 넘게 밀렸고요. 삼천당 제약도 1.9% 밀리면서 18만 5,4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단 오늘 줄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ASML 실적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비롯해서 간밤에 나왔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까지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 안에서 또 이 TSMC의 실적을 어떻게 반영해 줄지도 뉴욕 증시에서 그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이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HPSP도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6%대 하락률 기록했고 펄어비스가 1.9%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진행 중인데 K뷰티 종목 내에서도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는 1.6%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42,0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들어봐야 될 텐데요. TSMC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에 대한 코멘트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좀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일단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반도체 IT는 대내의 변수,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삼성전자는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했고 대신에 SK 하이닉스는 지금 처지는 모습. 그러니까 두 기업이 극명하게 방향성이 다른 이유는 어디 쪽에 매출 비중이 많느냐. SK하이닉스 쪽은 아무래도 중국 매출 비중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단 불확실성으로 좀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수급의 개선이 먼저 일어나야,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많아져야 이 종목도 저 종목도 이 섹터도 저 섹터도 같이 움직이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의 연속이라서 저는 내일장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보시기 이전에 수급의 회복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질문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계속해서 코스닥 쪽에는 특히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반등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데트라고. 맞아요.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미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슈가 있는 섹터들에 조금 수급이 계속 몰리고 빠지고 이동이 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변동성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대내 변수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원전 만약에 시초가에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좀 많이 후회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일수록 조금 더 현금을 확보를 하시면서 좀 참아 보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TSMC 실적이 잘 나왔고 이제 내일 반도체 섹터들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간밤에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무슨 얘기할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 이거를 오히려 지금 당분간은 조금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는 전략, 현금 확보하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신규 종목을 좀 접근해 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는 섹터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비중을 좀 최소화하셔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요즘에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눌리면 사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사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살지 삼성전자 우를 살지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라면 삼성전자 우를 사겠습니다. 그래요. 네, 변동성을 조금 더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쪽은 이제 우선주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지금 저는 삼성전자를 너무 공격적으로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IT 안 좋다가 아니라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이긴 하나 네. 시기적으로 조금은 더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삼성전자 우리가 기다리는 거 하나잖아요. HBM 퀄테스트. 그런데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거 뉴스 확인하고 그 이후에 담아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에서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네. 삼성전자가 우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의 비중이 80%, 삼성전자가 20%였다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SK하이닉스의 비중은 저는 한 40%로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삼성전자의 비중을 20에서 60%로 올리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이유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HBM 그 이외의 것에서에 대한 매출에 좀 부담이 되는 거지만 네. 삼성전자는 기존 거 잘하면서 HBM까지 붙었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리스크라는 거죠. 결국엔 지금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이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거시도 잘하고 있고 HBM 관련 기대감도 있는 삼성전자 쪽에 좀 더 손을 들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비가 많이 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